돈도 없는 거지가 왜 밥 먹으러 왔어요?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앞치마를 두른 젊은 직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손이 떨렸어요.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아침 박 씨는 오래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어요. 74년을 살아오면서 어느새 몸이 시계가 되어버린 거죠. 반지하 방은 습기가 많아 이른 아침부터 관절이 쑤셨어요. 창문으로 비치는 희미한 햇살이 방 안을 어렴풋이 밝혔습니다. 며칠째 내리던 비가 그쳤나 싶어 기분이 좋아졌어요. 낡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눈만은 여전히 맑은 빛을 간직하고 있었죠. 화장대 한쪽에 놓인 남편의 흑백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오늘이 당신 생일이네요. 박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아침마다 혼자 눈을 뜨는 것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월급날이었습니다. 매달 12일 기초노령연금 3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는 날이었어요. 박 씨에게는 한 달을 버티게 하는 소중한 날이었죠. 사실 요즘은 그마저도 빠듯했습니다. 지난 겨울 병원비로 적금까지 깼고 난방비 아끼느라 이불 2개를 겹쳐 덮고 자면서 보낸 겨울이었어요. 작은 부엌에서 간단히 미역국을 끓였어요. 홀로지만 매년 남편 생일에는 미역국을 끓이는 것이 박 씨의 작은 의식이었죠.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25년 전 아이들이 모두 집에 있을 때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던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찬장 위에 놓인 낡은 지갑을 집어들었어요. 통장을 챙겨 은행에 가야 했으니까요. 지갑 속 비닐칸에는 3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부산에 사는 딸, 그리고 작년에 보내온 손녀의 대학 입학 사진이었어요.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이 서운했지만 그래도 박 씨는 매일 이 사진들을 보며 그들의 안녕을 빌었답니다. 다들 바쁜가 보지. 속으로는 이해하려 했지만 가끔은 문득 찾아오는 허전함을 어쩔 수 없었어요. 낡은 옷장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자식들이 몇 해 전에 사준 분홍색 카디건과 검은색 면바지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입술에 엷은 분홍색 립스틱을 발랐어요. 거울을 보며 한 번 더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외출할 때는 깔끔하게 단장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좁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같은 반지하에 사는 영미가 마침 집 앞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어머, 영자씨, 어디 가게? 영미는 늘 목소리가 크고 정이 많은 이웃이었어요. 작년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후로 틈틈이 박 씨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은행에 다녀온 후 식당에 갈 생각이야. 박 씨가 대답하자 영미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어요. 식당? 아이고,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영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영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걱정을 잠시 접어두고 싶었습니다. 혼자가? 응,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할게. 박 씨는 영미에게 전화번호가 저장된 오래된 버튼식 휴대폰을 보여주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박 씨도 저렇게 바빴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은 가벼웠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으니까요. 은행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번호표를 뽑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앞에 앉은 젊은 남자가 시계를 자꾸 보며 발을 떨고 있었어요. 바쁜가 보다 싶었습니다. 창구에서 통장 정리를 마치고 현금 5만 원을 인출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아들에게서 온 용돈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래도 매번 확인하는 자신이 서글펐어요. 오랜만에 꺼내든 지갑에 현금을 넣으며 설렜어요. 지갑 한쪽에 차곡차곡 모아둔 1,000원짜리 3장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비상금이었죠.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박 씨였지만 오늘만큼은 남편과 함께 자주 갔던 식당에서 특별한 식사를 하고 싶었어요. 식당 앞에 도착하자 간판이 바뀌어 있었어요. 행복식당에서 정든식당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 옆 작은 안내판에는 대표 정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주인이 바뀐 걸까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된장찌개와 불고기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바닥의 향기였죠.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았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앞치마를 두른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주문을 받는 모습이 너무 바빠 보였어요. 얼굴에는 짜증이 묻어났고 손님들에게 말을 건넬 때도 퉁명스러웠습니다. 주문 뭐 하실 거예요? 빨리요. 그의 말투에 옆 테이블 손님들도 눈살을 찌푸렸어요. 박 씨는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향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런 시선은 익숙했습니다. 혼자 다니는 노인은 늘 그런 시선을 받게 마련이었으니까요. 메뉴판을 받아들고 가격을 확인하는 순간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모든 음식 가격이 예전보다 훨씬 올라 있었습니다. 제일 저렴한 된장찌개도 8,000원이었어요. 손에 쥔 돈은 5만 원. 식사 후 남은 돈으로 이번 달을 버텨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을 위한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바쁜 직원이 테이블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이름표에는 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문하실 거예요? 짜증 섞인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박 씨는 망설이다가 제육볶음을 주문했어요. 생각해보니 남편과 함께 이 식당에 올 때면 항상 제육볶음을 시켜 먹었거든요. 민호는 주문을 받아 적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몇 인분 드릴까요? 박 씨는 1인분이라고 대답했어요.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육볶음은 2인분부터 가능하다고 했어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메뉴판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다시 메뉴판을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최소 주문량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박 씨는 된장찌개로 바꿔달라고 말했어요. 밥은 따로 주문해야 하나요? 민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에는 공기밥이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박 씨는 밥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주문을 고쳐 적었어요. 주문을 마친 박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식당은 변한 것이 많았어요. 테이블이 더 많아졌고 벽에는 새로운 장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구석에 있던 박 씨와 남편이 항상 앉던 자리는 그대로였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젊은 부부를 보니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며 주문한 음식을 기다렸어요. 오랜만에 식당에서 식사한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았지만 아직 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은 이미 음식을 받아먹고 있었어요. 민호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지만 박 씨의 테이블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15분, 20분이 지났어요. 박 씨는 잊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조금 서운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손을 들어 민호를 불렀어요. 바쁘게 지나가던 민호가 눈을 마주쳤지만 다른 테이블로 가버렸습니다. 박 씨는 다시 기다리기로 했어요. 아마 너무 바빠서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5분이 지나고 민호가 근처 테이블을 치우고 있을 때 박 씨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저기요, 주문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민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알았어요. 확인해 볼게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주방 쪽으로 향했어요. 몇 분 후
민호가 된장찌개와 공기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을 놓으며 말했어요. 주문이 밀려서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과의 말은 없었어요. 박 씨는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바빠 보여 이해해주고 싶었어요. 된장찌개 위에는 먼지가 조금 앉은 듯 했습니다. 아마도 주방에 오래 놓여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박 씨는 별말 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짜고 식었어요. 그래도 박 씨는 묵묵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지갑을 열어 다시 한번 돈을 확인했어요. 8,000원짜리 된장찌개에 2,000원짜리 공기밥, 여기에 다른 지출까지 생각하니 부담되었습니다. 아침에 은행에서 찾은 5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이미 써버렸거든요. 약국에서 혈압약을 사느라 1만 7천 원, 슈퍼에서 반찬거리를 사느라 1만 5천 원, 버스비 2,400원에 오래 신던 신발이 터져서 근처 시장에서 삼겹산 운동화 1만 3천 원까지 생각보다 많이 지출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옆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직장 동료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교직에 있을 때 동료 교사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시절이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민호가 다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다 드셨냐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는 계산서를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계산서를 들고 왔어요. 된장찌개 8,000원, 공기밥 2,000원, 총 1만 원입니다. 박 씨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갑 속에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만 보였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많은 지출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1만 원은 남아 있어야 했어요. 다시 지갑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혹시 다른 칸에 넣어두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돈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팔짱을 끼고 기다리는 모습이 점점 초조해 보였어요. 빨리 계산하세요.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 씨는 당황한 채로 지갑을 계속 뒤적였어요. 제가 돈을 가져온 것 같은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머니도 확인해봤지만 돈은 없었어요.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듯 했어요. 돈이 없으면 왜 밥 먹으러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는 친구에게 귓속말을 하며 키득거렸고 중년 부부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가 확실히 돈을 가져왔는데. 박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저희가 무료 급식소도 아니고 돈도 없는 거지가 왜 밥 먹으러 왔냐고요. 그 순간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 씨에게 향했어요. 민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꺼지.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박 씨에게 이보다 더 큰 모욕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박 씨는 꾹 참았습니다. 지갑에 남아있던 1,000원짜리 3장과 동전을 꺼냈어요. 이게 다예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부족해요. 지금 누가 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니면 경찰 불러야 하나요? 경찰이라는 말에 박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평생 법 한 번 어기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런 일로 경찰서에 가게 된다니.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금으로 아껴두었던 1,000원짜리 3장까지 모두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6,000원인데. 민호는 돈을 받아들며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됐어요. 다신 오지 마세요. 그 순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호를 향해 말했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몇몇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성 한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구석에 앉아있던 대학생 커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손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리고는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그 여성은 박 씨에게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박 씨에게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용기가 없었어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박 씨는 떨리는 다리로 식당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했어요. 버스를 탈 돈도 없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걸으면서도 민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도 없는 거지. 평생 검소하게 살았지만 남에게 손 벌린 적 없는 자존심 강한 박 씨였어요.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새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그대로 걸었어요. 비가 점점 거세졌지만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30분 정도 걸어야 하는 거리였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비에 옷이 흠뻑 젖었지만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늘이 남편의 생일이라는 것도 특별한 날을 보내려 했다는 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마침 영미가 작은 슈퍼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미는 박 씨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런 영자 씨, 비를 다 맞고 어쩌려고 그래.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박 씨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어요. 영미는 즉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챘습니다. 재빨리 우산을 씌워주며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좁은 계단을 내려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힘도 없이 그대로 침대에 앉았어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서글펐어요. 영자 씨, 잠깐 나 좀 들어가도 돼? 영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이미 영미는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어서 옷부터 갈아입어. 영미는 박 씨의 상태를 보고 서둘러 옷장에서 마른 옷을 꺼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식당은 잘 다녀왔어? 박 씨는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며 영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 싫었지만 영미의 따뜻한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평생 자신의 문제는 혼자 해결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식당에서 돈이 부족했던 일부터 민호가 했던 말까지 모두 이야기했어요. 말을 하는 동안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영미는 분통이 터진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영미의 눈에는 특별한 분노가 어렸어요. 몇 년 전 마트에서 영미도 비슷한 모욕을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그때의 아픔을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꼈어요.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식들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에게 전화할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들의 바쁜 삶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혼자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그래도 이렇게 비를 다 맞고 걸어오면 어쩌려고. 영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박 씨를 바라봤어요. 이미 감기가 든 것처럼 박 씨의 코는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벽지가 습기에 얼룩진 반지하 방은 춥고 눅눅했어요.
빗소리가 천장에 가깝게 난 작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따뜻한 미역국이라도 끓여줄게. 영미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작은 부엌으로 향하는 영미의 발걸음 소리가 좁은 공간에 울렸어요. 부엌이라고 해봤자 싱크대 하나와 낡은 가스레인지가 전부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영미는 묵은 냄새가 나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찾았어요. 하지만 냉장고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산 반찬 몇 개와 물 한 병이 전부였어요. 벽 한쪽에는 약봉지가 몇 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미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박 씨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이웃이지만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영자 씨, 잠시만 기다려. 내 집에 가서 재료 좀 가져올게. 영미는 자기 집으로 향했어요. 박 씨는 그런 영미의 모습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웃에게까지 신세를 지게 되다니 더욱 서글퍼졌어요. 잠시 후 영미가 미역과 몇 가지 재료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곧 작은 부엌에서 미역국 냄새가 퍼졌어요. 오래된 가스레인지 위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미는 옆에서 밥도 함께 지었어요. 이것이 오늘 남편 생일을 위해 끓이려 했던 미역국보다 더 정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영미야, 고마워. 박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미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냐며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미역국 한 그릇과 밥이 준비되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박 씨의 차가워진 몸과 마음을 데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영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자 씨, 내가 그 식당에 가봐야겠어. 박 씨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야, 그냥 두자. 더 이상 창피당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영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손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주인이 누군지는 알아봐야 해. 영미는 단호했어요. 박 씨는 만류했지만 영미는 이미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여기서 쉬고 있어. 감기 들지 않게 핫팩도 데워줄게. 영미는 부엌에서 물을 데워 핫팩을 만들었어요. 박 씨의 이불 속에 넣어주며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곧 돌아올게. 영미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영미가 떠난 후 박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 구석에는 누런 물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지난 장마철에 새어 들어온 빗물 자국이었습니다. 비 오는 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어요. 창문 너머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젖은 옷은 작은 방 한 구석에 널려 있었어요. 방 안에는 낡은 가구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물건들이었어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생일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박 씨는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미는 우산을 쓰고 비를 맞으며 식당으로 향했어요. 화가 난 발걸음이었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빨리 걷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다 나이 든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20분 정도 걸어 식당에 도착했어요. 정든 식당이라는 간판이 빗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영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식당은 한산했습니다. 가게 구석에 서빙 직원 한 명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카운터에는 중년 남성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영미는 카운터로 다가갔어요. 저기요, 사장님이신가요? 그 남성은 고개를 들어 영미를 바라봤습니다. 이름표에는 정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수는 친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박 씨가 식당에서 당한 일과 민호라는 직원이 했던 말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영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혹시 옆에서 다른 손님들이 듣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친구를 위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정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저희 직원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정수는 진심으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정수는 민호를 불렀습니다.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민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는 귀찮은 듯 느릿느릿 걸어왔습니다. 정수는 민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어요. 민호는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생각났는지 표정이 변했어요. 순간 민호의 눈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문제가 커진 것을 깨달았나 봤어요.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그 할머니요? 돈도 없이 와서. 정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민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큰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영미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거지라고 했어. 모든 손님들 앞에서 다 나이 든 사람한테 그게 말이야? 정수는 민호를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객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식당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어요. 이 식당을 열 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기억해? 정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항상 말했잖아. 민호는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었어요. 귓볼이 붉어졌습니다. 저녁 한가한 시간이었지만 몇몇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민호의 표정에 순간 부끄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그게 바빠서 그랬어요. 민호는 변명하려 했지만 정수는 그의 말을 자르며 더 이상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쁘다고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을 권리는 없어. 정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정수는 영미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드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 씨가 어디 사는지 물었어요. 영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 씨의 주소를 낯선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괜찮을지 고민되었어요. 요즘은 세상이 험해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영미의 마음을 읽은 듯 했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저희 식당에서 일어났다니 정말 부끄럽네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영미는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글쎄요. 영자 씨가 많이 상처받았는데 지금 찾아가는 건 좀. 영미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꼭 사과하고 싶다며 내일 오전에 방문해도 될지 물었습니다. 영미는 잠시 생각한 후 동의했어요. 박 씨의 주소를 알려주며 내일 10시쯤 방문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미는 민호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어요.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상처받았을지 생각해봤어? 영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내 나이였어. 그때는 몰랐지. 나이 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세상이 널 어떻게 대하는지.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바지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민호의 눈에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할머니를 대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나 봅니다. 영미는 더는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섰어요. 정수는 영미가 나가려는 것을 보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따뜻한 음식이 담긴 용기였습니다. 박 씨분께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이라도 드시라고. 영미는 정수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음식을 받아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영미는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화가 났지만 정수의 진심 어린 사과와 태도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이 모욕을 당했을 때는 사과 한마디 없었는데 그때 자신을 무시하던 마트 직원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그때의 기억 때문에 더더욱 박 씨의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박 씨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모욕을 받은 후 박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미 자신은 가족의 위로라도 있었지만 박 씨는 혼자였으니까요. 외로움이 상처를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을 영미는 알고 있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빗물이 하수구로 흘러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흐릿한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영미는 우산을 쓰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아팠어요. 비가 올 때마다 더 심해지는 관절통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정수가 준 음식 용기를 들고 있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담긴 용기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박 씨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우울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반지하로 향하는 계단은 빗물로 미끄러웠어요. 조심스럽게 내려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대답이 없어 살짝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스탠드만이 희미한 불빛을 던지고 있었어요. 곰팡이와 습기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얼룩진 벽지와 좁은 공간이 박 씨의 처지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어요. 영미는 음식 용기를 낡은 테이블에 놓고 박 씨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자 씨, 어떻게 지냈어? 많이 추워 보이네. 박 씨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있는 것 같았어요. 피부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영미야, 갔다 왔어? 박 씨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영미는 식당에 다녀온 이야기를 간략히 전했어요. 정수라는 사장님이 매우 미안해했다는 것과 내일 직접 사과하러 온다는 것까지 말했습니다. 박 씨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안 돼. 그러지 마. 난 더 이상 그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영미는 괜찮을 거라며 박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이것도 보냈어. 오늘 저녁 먹으라고. 영미는 음식 용기를 열었어요. 따뜻한 육개장과 반찬 몇 가지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 향기가 방 안에 퍼졌어요. 박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듯 했어요.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안 그러면 감기가 더 심해질 거야. 영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직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영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앉았어요. 테이블 한쪽에는 오래된 소금통과 반쯤 사용한 휴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미는 육개장을 전자레인지에 데웠어요. 오래된 전자레인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따뜻해진 음식을 낡은 사기 그릇에 담았어요. 고춧가루가 둥둥 떠다니는 붉은 국물에서 향긋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음식이 참 맛있어 보이네. 박 씨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먹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차가웠던 몸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잠시 식사에 집중하며 두 사람은 말없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그 사장님이 온다고 했지?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박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미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 내가 같이 있어줄게. 진짜 사과하러 온다면 받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박 씨는 조금 망설이는 표정이었지만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영미는 그릇을 정리했어요. 박 씨의 열이 더 오른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내가 해열제 가져올게. 우리 집에 있거든. 영미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가서 약을 가져왔어요. 박 씨가 약을 먹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영미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박 씨는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영미는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웃이 이럴 때 도와야지.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이제 푹 쉬어.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영미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박 씨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봤어요.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이 유리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작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습니다. 우산을 든 발걸음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긴 하루였어요. 아침에는 남편 생일이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온몸이 지치고 마음의 상처만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 얼굴도 못 보는 생일이 벌써 몇 번째인지 그래도 영미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일 식당 사장님이 온다는 생각에 불안했어요. 또다시 그 수치스러운 기억을 마주해야 한다니. 하지만 영미가 함께 있어준다고 했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약 기운이 돌았는지 눈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박 씨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열고 불을 켜는 일상적인 동작에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제 영미를 통해 들은 박 씨의 이야기가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된장찌개 육수를 내기 위한 멸치를 물에 담갔습니다. 정수는 요리할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여전히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그에게 치유와도 같았습니다. 식당을 열기 전 정수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레시피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여러 요리법이 적혀 있었어요. 정수는 잠시 어머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도 박 씨와 비슷한 나이였을 거예요. 한때 치매 진단을 받고 식당에 갔다가 직원에게 무시당했던 어머니의 상처받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자신의 무력감이 다시 느껴졌어요. 정성스럽게 갈비탕을 준비했어요. 소고기를 삶아 육수를 우려내고 갈비는 따로 손질해 넣었습니다. 박 씨를 위한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어제 민호가 했던 말과 행동을 생각하면 화가 났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박 씨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드릴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침 9시 민호가 출근했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모습으로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민호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개인적인 장소였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더 이야기해야겠어. 정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정수는 민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고객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한 말을 들었을 때 그 할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봤니? 정수의 질문에 민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어요. 그날 너무 바빠서 그랬다고, 손님이 많아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한 발 더 나아가 돈도 없이 식당에 온 손님이 잘못이라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이었어요. 원래 제육볶음은 2인분부터라는 규칙도 있고 결국 돈도 모자랐잖아요. 하지만 정수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수는 그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것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 그리고 우리 식당에 2인분부터라는 규칙은 없어. 내가 임의로 만든 거지. 정수의 말에 민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이어서 말했어요.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혼자 사시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고 한 번은 식당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고 했어요. 음식값을 2번 내려고 하셨던 어머니를 직원이 무시하며 치매 걸린 노인네라고
수군거렸던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집에 돌아와 혼자 얼마나 우셨는지 알아? 그때 나는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어머니의 자존심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여전히 남아있어. 민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에 죄책감이 어렸습니다. 어제는 단순히 귀찮은 손님으로만 생각했던 박 씨가 한 인간으로서 느꼈을 감정을 비로소 상상하기 시작한 듯 했어요. 정수는 식당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께는 더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해. 그분들이 걸어온 삶의 무게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없으니까.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도 혼자 살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2달 넘게 찾아뵙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제 저녁 영미의 말을 듣고 할머니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반가워하셨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좋다고. 제가 평소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어요. 민호의 솔직한 고백에 정수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제야 민호의 무심함 뒤에 숨겨진 자신의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보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경쟁도 심하고 살기 바쁘다는 것 알아.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잊지 말았으면 해. 정수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박 씨를 찾아뵙고 사과하려고 해. 함께 가서 직접 사과하는 게 어떨까? 정수의 제안에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호의 표정에 불안감이 스쳤어요. 박 씨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되는 듯 했습니다. 혹시 제가 가면 더 불편해하시지 않을까요? 어제 제가 너무했으니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의 눈에는 불안과 함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함께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가볼게. 상황을 보고 내가 사과할 기회를 만들어 볼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했어요. 민호는 주방으로 향하기 전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저한테 요리 좀 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뜻밖의 부탁에 정수는 놀랐어요. 지금까지 민호는 서빙만 담당했고 요리에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왜 갑자기? 정수가 물었어요.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요. 다음 휴일에 요양원에 갈 건데. 그 말에 정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의 일이 민호에게 단순한 반성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좋아, 얼마든지 가르쳐 줄게. 10시가 가까워지자 정수는 준비한 갈비탕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따뜻한 밥과 몇 가지 밑반찬도 함께 담았습니다. 식당 현금통에서 5만 원을 꺼내 봉투에 넣었어요. 어제 박 씨가 지불하지 못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지만 정수는 그것조차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민호는 주방에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정수가 식당을 비우는 동안 가게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어제와는 다른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정수가 막 식당을 나서려는 순간 민호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사과 편지를 건네며 박 씨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어젯밤에 썼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 3번이나 다시 썼어요. 정수는 의외의 행동에 놀랐지만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잘했어, 민호야.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수는 영미에게서 들은 주소를 따라 박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골목을 걷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담벼락에는 시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좁은 골목길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어요. 이곳에서 많은 노인들이 혼자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씨의 집은 찾기 어렵지 않았어요. 영미가 설명한 대로 골목 안쪽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계단은 빗물로 얼룩져 있었고 난간은 녹이 슬어 불안정해 보였어요. 노인이 오르내리기에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도 괜찮을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영미가 분명 10시에 방문해도 좋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계단을 내려가 문 앞에 서자 낡은 벽에 페인트가 벗겨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 옆에는 작은 우체통이 있었어요. 정수는 심호흡을 한 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영미가 문을 열었어요. 아, 사장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미는 정수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영미는 정수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간 반지하 방은 생각보다 더 작고 어두웠습니다. 천장 구석에서는 물기가 스며들어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장마철마다 빗물이 새는지 바닥 한쪽에는 낡은 대야가 놓여 있었어요. 창문 하나가 천장 가까이 나 있었지만 충분한 햇빛을 받아들이기엔 부족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작은 창에서는 간간히 먼지가 날리기도 했어요. 방 안에는 습기 냄새가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의 장판은 여러 곳이 들떠 있었어요. 습기를 막기 위해 벽에 붙인 단열재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74살 노인이 혼자 지내고 있다는 생각에 정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말로만 듣던 노인 주거 문제를 직접 눈으로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들어오자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영미가 미리 얘기해둔 터라 완전히 낯선 방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씨. 저는 정든식당 사장 정수입니다. 정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박 씨는 가만히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어제의 상처가 남아있는 듯 했어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준비해온 음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정수의 말에 박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도 그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괴로운 듯 했습니다. 정수는 민호의 행동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식당 운영 방침에 크게 어긋난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저희 직원의 행동으로 상처받으셨을 박 씨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합니다. 정수의 목소리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박 씨는 여전히 말없이 있었습니다. 영미가 옆에서 차를 타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어요. 영자 씨, 사장님이 특별히 음식도 가져오셨어. 갈비탕 냄새가 참 좋네. 영미의 말에 박 씨는 잠시 음식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은 듯 했어요. 정수는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어제 박 씨께서 식사비로 내신 돈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받아주셨으면 해요.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이지 돈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정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어요. 남편이 병으로 오래 누워 있을 때도 자식들 대학 보낼 때도 늘 제 힘으로 해왔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어요. 그런데 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손을 벌린 적 없이 자존심을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낯선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일 끼니 걱정을 하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반지하 월세와 약가,
냉장고를 채울 식료품까지 모두 빠듯한 연금으로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정수는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그리고 민호의 사과 편지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민호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직접 쓴 편지입니다. 박 씨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박 씨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민호가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하며 진심으로 사과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를 바쁘다는 핑계로 잘 찾아뵙지 못했다는 것, 어제 영미의 말을 듣고 할머니에게 전화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박 씨에게 한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박 씨의 눈가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어요. 완전히 마음이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편지의 진정성이 조금은 와닿은 듯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썼네. 박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저희 식당에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들어 정수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언제든지 저희 식당에 오셔서 식사하실 수 있는 평생 식사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의 제안에 영미의 눈이 커졌어요. 박 씨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의심과 혼란이 스쳤어요. 무슨,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선이나 동정은 받고 싶지 않아요. 박 씨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존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불편한 듯 했어요. 정수는 진지하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나 자선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식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는 모든 손님들, 특히 어르신들을 더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박 씨께서 원하신다면 민호가 직접 찾아와 사과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시다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정수의 말에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영미는 옆에서 박 씨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박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더 이상 완전히 닫혀있지는 않았어요. 정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 식당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장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거든요. 정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식당을 열기 전 어머니가 치매로 몇 년간 고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모시고 식당에 가면 종종 불편한 시선을 받았다고 했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같은 음식을 2번 주문하셨는데 직원들이 비웃으며 치매 걸린 노인네라고 수군거렸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언젠가 내가 식당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곳을 만들겠다고. 정수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박 씨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영미도 감동한 눈치였습니다. 정수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식당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제가 초심을 잃었다는 증거예요. 박 씨 덕분에 다시 그 마음을 되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눈에 미세한 눈물이 맺혔어요. 정수의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3년 전 돌아가신 후로 혼자 지내고 있다는 것,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아 자주 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어제가 남편의 생일이었다는 것까지. 그날 남편과 함께 자주 가던 식당에 가고 싶었어요.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숙연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식당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가보고 싶었다는 박 씨의 말에 정수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식당은 박 씨의 2번째 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편하게 식사하셨으면 해요. 정수의 진심 어린 제안에 박 씨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영미가 옆에서 살짝 등을 토닥이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영자 씨,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문득 방 안의 습기 냄새가 다시 정수의 코끝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대야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박 씨가 이런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특히 요즘처럼 장마철에는 더 습하고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잠시 자신의 식당 2층에 있는 작은 방이 생각났습니다. 원래는 창고로 쓰려고 했던 공간이었지만 정리하면 충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밝은 방이었습니다. 나중에 박 씨와 더 친해지면 혹시 그곳에 사시는 것을 제안해 볼 수도 있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이 너무 성급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박 씨와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오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드리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박 씨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존심의 문제였을 테니까요. 평생 자립적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도움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수는 그것을 이해했어요. 제 제안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수는 부담스럽지 않게 말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자신의 명함을 올려두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수가 일어나려는 순간 박 씨가 입을 열었어요. 내일 한번 가볼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에 정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특별한 자리를 준비해 드릴게요. 정수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정수가 돌아가려 할 때 영미가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 씨가 많이 외로워했는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제가 더 고맙네요. 영미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영자 씨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사실 형편이 많이 어려워요. 매달 오는 연금으로는 약값 내고 나면 식비가 빠듯하거든요. 직접 말하진 않지만 가끔 끼니를 거르는 것 같아요. 영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깊이 공감했어요. 내일 오시면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수는 인사를 마치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만남이 단순한 사과를 넘어 서로에게 위로가 된 것 같았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수는 박 씨가 내일 식당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직접 사과드릴 수 있겠네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회를 잘 살려서 진심으로 사과하렴.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손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마. 민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는 민호가 이번 일을 통해 정말로 무언가를 배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하루였어요. 비록 시작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서로에게 새로운 이해와 성장의 기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내일 박 씨가 식당을 방문할 것을 생각하며 그녀를 위한 특별한 환영 준비를 시작했어요. 식당을 시작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손님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몸이 좋지 않았어요.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제 비를 맞은 탓인지 감기가 든 것 같았어요. 영미가 준 해열제를 다시 한번 찾아 먹었습니다. 반지하 방의 습기는 더 심해진 듯 했어요. 장마철이면 항상 이랬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불어 있었고 구석에서는 물기가 흘러내렸어요. 낡은 제습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큰 효과는 없어 보였습니다. 문득 오늘 식당 사장이 온다는 생각이 났어요. 곧 10시,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어제의 창피한 기억을 다시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영미의 익숙한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영자 씨, 일어났어? 박 씨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영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아이고, 얼굴이 많이 안 좋네. 죽 한 그릇 먹어봐. 영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 씨의 이마를 짚어봤어요. 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그 사장님 온다고 했는데 몸이 이러면 어쩌지? 영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박 씨는 약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안 만났으면 좋겠어. 더 이상 그 일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영미는 단호했어요.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하러 오는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박 씨는 영미가 가져온 죽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죽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영미는 그동안 방을 조금 정리해 주었어요. 습기 찬 이불을 걷어내고 낡은 소파에 깨끗한 커버를 씌웠습니다. 손님 맞을 준비라도 해야지. 영미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10시가 조금 지났을 때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영미를 바라봤어요. 영미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정수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음식 봉투와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든식당 사장 정수입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영미가 그를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박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파로 자리를 옮겼어요. 비록 몸은 아팠지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방 안의 습기와 좁은 공간에 잠시 당혹감을 느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장 구석에 맺힌 곰팡이와 벽에 스며든 물자국에 잠시 머물렀어요. 이런 환경에서 노인이 혼자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씨. 어제 저희 식당에서 있었던 일로 직접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정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 씨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기억이 떠오르자 얼굴이 붉어졌어요. 정수는 가져온 음식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준비한 음식입니다. 부디 드셨으면 합니다. 꽃 한 송이도 함께 건넸어요. 소박한 국화꽃이었습니다. 박 씨는 예상치 못한 선물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은 저희 식당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특히 민호라는 직원의 말과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손님들 앞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지 생각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박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꽃잎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미가 옆에서 살짝 박 씨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영자 씨, 사장님이 진심으로 사과하러 오셨어. 영미의 따뜻한 말에 박 씨는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희 식당은 모든 손님에게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어제는 그 기본조차 지키지 못했어요. 특히 어르신들께 더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항상 직원들에게 강조해 왔는데 정수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제가 참 창피했어요. 드디어 박 씨가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거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정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직접 쓴 사과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민호가 쓴 편지였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민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도 요양원에 계시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2달 넘게 찾아뵙지 못했다는 이야기. 박 씨를 보고 문득 자신의 할머니가 생각났다는 내용이었어요. 어제 저녁
오랜만에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박 씨는 편지를 다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식당에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씨와 영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정수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언제든지 저희 식당에 오셔서 무료로 식사하실 수 있는 평생 식사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씨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선을 받고 싶지는 않아요. 박 씨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존심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표현이에요. 정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열기 전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셨다고 했어요. 한 번은 어머니와 식당에 갔는데 음식값을 2번 내려고 하셨어요. 기억력이 좋지 않으셔서. 정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식당 직원이 어머니를 보며 치매 걸린 노인네라고 수군거리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정수의 이야기에 박 씨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그의 진심이 조금은 와닿았나 봅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언젠가 내가 식당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곳을 만들겠다고. 특히 어르신들께는 더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자고요. 정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식당을 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제가 초심을 잃었다는 증거예요. 박 씨 덕분에 다시 그 마음을 되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눈에 미세한 눈물이 맺혔어요. 정수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3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는 외로움, 멀리 사는 자식들과의 소원해진 관계, 그리고 어제가 남편의 생일이었다는 이야기까지. 옛날에 남편과 함께 자주 가던 식당이었거든요.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가보고 싶었어요. 정수는 깊이 공감하는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의 눈에도 촉촉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영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따뜻한 차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씨와 정수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정수는 다시 한번 평생 식사권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제부터 저희 식당은 박 씨의 2번째 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편하게 식사하셨으면 해요. 박 씨는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영미가 차를 가지고 돌아오며 말했어요. 영자 씨, 한번 생각해봐.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영미의 눈빛에는 박 씨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에 놓인 대야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지하 방의 습한 냄새와 좁은 공간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특히 장마철에는 이곳이 얼마나 습하고 건강에 좋지 않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정수는 박 씨의 창백한 얼굴과 열악한 주거 환경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습한 곳에서 노인이 혼자 지내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을 텐데. 문득 식당 2층에 있는 작은 방이 떠올랐습니다. 원래는 창고로 쓰려고 했던 공간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밝은 곳이었어요. 언젠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 오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박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완전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필요한 일입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니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정수는 테이블 위에 자신의 명함을 올려두었습니다. 연락처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일어나 자리를 정리했어요. 박 씨와 영미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정수가 문 앞에 서서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박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내일 한번 가볼게요. 잠시 망설이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주 갔던 곳인데.
다시 한번 그 추억을 느껴보고 싶어요. 박 씨의 작은 고백에 정수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특별한 자리를 준비해 드릴게요. 정수가 떠난 후 영미는 박 씨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좋은 사람 같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겠어. 박 씨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영미는 정수가 가져온 음식 봉투를 열었어요. 갈비탕과 여러 반찬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네. 진심인 것 같아. 영미는 음식을 데우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소파에 앉아 민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글씨체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민호의 후회와 반성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박 씨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미가 데운 갈비탕을 가져왔어요.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갈비탕이었어요. 육수가 진하고 고기가 부드러웠습니다. 정말 맛있네. 박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내일 식당에 간다면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외출을 생각하니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남편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어제는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지만 내일은 우리가 자주 가던 그 식당에 다시 가볼게요.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화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영미야, 내일 정말 그 식당에 가볼까?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미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나도 같이 갈게. 한번 가봐.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의 방문이 어떨지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처럼 박 씨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체온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몸이 한결 나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가슴 한편에 작은 기대감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보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머리를 정성껏 빗었어요. 분홍색 카디건을 꺼내 입고 옅은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약속한 대로 정든 식당에 가기 위한 준비였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체온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약간의 두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불편했어요. 평생 스스로 해결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영미가 들어왔어요. 준비 다 됐어? 영미는 오늘 함께 가기로 약속했어요. 박 씨 혼자서는 식당에 가기 어려울 것 같아 동행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영미야.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박 씨의 말에 영미는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야?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잖아. 두 사람은 함께 천천히 걸어갔어요. 이제 비도 그치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을 알리는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30분 정도 걸어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문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에 불쾌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영미가 박 씨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어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평일 오후라 한산했어요.
구석에 몇몇 손님들만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정수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박 씨,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특별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정수는 두 사람을 창가 쪽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꽃병에 들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영미도 함께 앉았습니다. 옛날에 남편과 함께 항상 앉던 자리예요. 박 씨가 작은 목소리로 영미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 자리에 앉아 식사했지.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며 박 씨의 눈에 옅은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메뉴판을 건넸어요.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은 저희 식당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박 씨는 메뉴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육볶음 한번 먹어볼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작은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메뉴였어요. 추억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어요. 정수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정수가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박 씨는 식당 내부를 둘러봤어요. 변한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과 창가의 풍경은 3년 전 남편과 함께 왔을 때와 같았어요. 그 기억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구석에서 서빙을 하던 민호가 물을 가져왔어요. 박 씨와 눈이 마주치자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 무례했어요. 박 씨는 민호를 바라봤어요. 어제의 그 거만한 청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처럼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만약 제 할머니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제 할머니께 전화드렸더니 목소리만 들어도 좋다고 하셨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2달 넘게 찾아뵙지 않았는데 그의 미안함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박 씨의 너그러운 말에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손님을 존중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더 공경하는 마음으로요. 민호가 자리를 비운 후 영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청년이 많이 달라진 것 같네.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지. 중요한 건 그 후의 태도야. 얼마 지나지 않아 정수가 직접 음식을 가져왔어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육볶음과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건 제가 어머니에게 배운 특별한 레시피입니다. 꼭 맛있게 드세요. 정수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박 씨는 첫 입을 먹어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영미도 맛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기쁜 표정으로 두 사람의 식사를 지켜봤어요. 혹시 더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정수는 다른 손님을 맞이하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박 씨는 옛 기억이 떠오르는 듯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남편이랑 결혼기념일마다 식사했었어. 영미는 따뜻한 시선으로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기억이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정수가 다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어떠셨나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박 씨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정수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부터 언제든지 오셔서 식사하세요. 박 씨를 위한 자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저희 식당 평생 식사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자주 오세요. 박 씨는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박 씨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묻어났어요.
마음속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평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온 사람으로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저희 식당에 활기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음식을 즐겨주는 분들의 존재니까요. 정수의 진정성에 박 씨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끔 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어요. 영미도 함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때? 생각보다 좋았지? 앞으로 자주 가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음에는 내가 너 데려갈게. 반지하 집 앞에 도착해서 박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문득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오랜 시간 돌 하나처럼 가슴에 얹혀있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사흘 후 박 씨의 옛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어요.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나요? 다음 주 추석에 찾아뵐게요. 오랜만에 받은 연락에 박 씨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에게 답장을 보내며 정든 식당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요즘 자주 가는 좋은 식당이 생겼단다. 일주일 후 박 씨는 혼자서 정든 식당을 찾았어요. 이제는 민호도 반갑게 인사했고 정수는 항상 특별한 메뉴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식당 구석에 있던 그 테이블은 이제 박 씨의 자리라고 불렸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이곳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박 씨, 이번 주말에 요양원에 있는 제 할머니를 뵈러 가거든요. 혹시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박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수건이나 따뜻한 양말은 어떨까? 작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이 좋을 거야. 민호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식당은 박 씨에게 제2의 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끼니 걱정은 없었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민호는 종종 요양원 방문 후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정수 사장님에게 배운 요리법이었거든요. 민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9월 중순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자식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긴장되었습니다. 정수는 추석 전날 포장된 음식을 박 씨에게 전해주었어요. 아드님과 함께 드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추석 당일 박 씨의 아들이 명절 선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들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어머니, 많이 건강해 보이세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셨어요. 박 씨는 미소 지으며 아들을 정든 식당으로 초대했어요. 내가 자주 가는 곳이야. 같이 가자. 식당에서 정수와 민호를 소개받은 아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어머니를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주 찾아오지 못해 마음이 항상 무거웠는데 정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박 씨 덕분에 저희 식당이 더 따뜻한 공간이 되었어요.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박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산에 있는 너희 누나는 어떠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누나도 어머니가 보고 싶대요. 다음 달에 휴가를 내서 올라온대요. 박 씨의 눈에 기쁨의 빛이 어렸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박 씨와 아들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빠서 그랬겠지. 괜찮아. 박 씨는 이해한다는 듯 말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바쁜 건 핑계예요. 사실은 어머니께 도움을 못 드려서 면목이 없었어요. 박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나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야.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아들은 떠나기 전 어머니에게 새 휴대폰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자주 영상 통화해요. 손녀 얼굴도 보여드릴게요. 추석이 지나고 정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박 씨, 혹시 식당 2층에 있는 작은 방에 관심 있으세요? 햇빛이 잘 들어오고 습기도 없어요. 월세는 걱정하지 마세요. 박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하지만 정수는 진지했어요. 식당 일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간단한 일이지만 어르신들이 오시면 더 편안하게 대화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박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였어요. 하지만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이를 돕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10월 초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박 씨는 식당 2층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습기 찬 반지하에서 지내지 않아도 됐어요. 창문으로는 거리와 작은 공원이 보였고 햇빛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영미도 자주 놀러 왔어요. 이제 계단 오르내릴 일 없이 바로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겠네. 이사 과정에서 박 씨는 남편의 사진과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정리했어요. 낡은 앨범을 펼쳐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 속에서 잊고 있던 자신의 교사 시절 사진도 발견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도왔었지. 문득 새로운 의미가 가슴에 피어났습니다. 10월 중순 정수의 제안으로 식당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정든 이야기라는 이름의 노인 모임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박 씨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은퇴한 간호사 김 씨, 전직 택시기사 이 씨, 그리고 오랫동안 빵집을 운영했던 최 씨까지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오갔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듣기만 했던 박 씨도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교직 생활의 추억, 남편과의 소소한 행복, 자식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과 기쁨까지 말하는 동안 박 씨는 자신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 모임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어느 날 박 씨가 제안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모두가 좋은 생각이라며 호응했어요. 이렇게 실버 선생님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박 씨는 오랜 교사 경험을 살려 프로그램을 이끌었어요. 민호도 달라졌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되었고 노인 손님들에게 특별히 공손하게 대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정수에게 요리를 배우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식당을 열고 싶어요. 민호의 꿈에 박 씨는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11월 초 딸이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셨어요. 딸은 어머니의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정든 식당 사람들 덕분이야. 박 씨가 답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박 씨는 다정하게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11월 말, 첫눈이 내리던 날, 박 씨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요. 평온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이제 당신 걱정 마세요. 내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박 씨는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영미가 선물해준 제라늄이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며 돌보는 그 작은 식물처럼 박 씨의 일상에도 새로운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12월 초 실버 선생님 프로그램의 첫 수업이 있었어요. 동네 초등학생들이 정든 식당에 모였습니다. 박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 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에 박 씨는 오랜만에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그녀에게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남을 돕는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정든 식당의 식구들, 이웃집 영미, 노인 모임 친구들, 그리고 다시 가까워진 자식들, 삶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박 씨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한때는 거지라는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축복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정든 식당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노인 모임 회원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호는 정수와 함께 특별 요리를 준비했고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어요. 박 씨의 아들과 딸도 함께 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된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일일 수 있어요. 박 씨가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마음의 문을 열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보다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선물이랍니다. 그렇게 박 씨의 인생 이막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동네 식당일 뿐이지만 박 씨에게 정든 식당은 제2의 집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린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한 해의 마지막 날, 식당 창가에 앉아 떨어지는 눈을 바라보며 박 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박 씨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어요.